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문경부터 갔다. 밤사이 경상북도 문경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두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요. 사람이 더 있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각각 문경의 이 화재 현장 빈소를 찾았습니다. 다른 인명 피해 같은 건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현재 어제 출동한 대원들은 수식리 3단 치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유족분들께는 지원 대책들은 전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화재 진화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재 진화 수당을 저희가 즉각 인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험 수당 역시 인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초기, 진화 초기에 사고가 났군요. 초기에는 사실은 내부에서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근데 복장은 다 갖추고 검색을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실 텐데 잘 수습하십시오. 유가족분들 뭐 예우나 아니면 수직 소방관 문제 예우 관련해 일단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수습 문제는 사실 너무 잔인한 거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여야의 수장 모두 당연히 문경부터 달려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지 오늘 오후에 일정이 꽤 많았는데 나머지 일정 모두 취소하고 오후 2시에 이 빈소와 문경 화재 현장을 찾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후 일정 취소하고 3시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우 개선 문제, 위험 수당, 이런 생명 수당들을 약속하면서 눈시를 붉혔다는 얘기가 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이 거의 1시간 간격으로 현장을 방문했는데 뭐 두 분의 마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27살 소방교 그리고 35살 온지 얼마 안 되는 특전사 출신의 박순 소방사가 사실은 그 생각지도 않던 그런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유가족으로서도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매우 늘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여당을 대신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의 재발 방지나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의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도 여당과 힘을 합쳐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직접 그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보시는 것처럼 화재 진화와 위험 수당 즉각 인상하고 현실적으로 소방관 처우부터 개선해야 이런 문제,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화재 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책임과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좀 현장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이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오늘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35살 박수훈 소방사, 특전사 출신에 발령받은 지 2주가 됐고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는 얘기 주변에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의 고 김수광 소방교. 4년 전에 이런 글을 본인 SNS에 썼더라고요.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 아까 저희 그 현장 CCTV 화면도 잠시 지나갔는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지체 없이 뛰어들었다가 이런 화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이런 제복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안에 혹시나 누가 있을까 싶어서 들어갔다가 이런 이제 변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발 뻗고 잘 수도 있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제복에 대한 정말 존중과 예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병원이 있지만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이 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던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것이 크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많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사실 들여서 진상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재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만약 이런 이 소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 그 예산을 썼더라면 하는 저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소방관을 누군가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결혼을 했더라면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정말 수백억, 수천에 대한 예산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 피해, 시민들 피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그거를 9번씩이나 조사를 하는데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끄잡아내는데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참사가 일어났는데 예. 또 한 200억을 들여서 또 참사를 조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데 예산에 썼더라 그러면 우리의 안전재난 시스템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간직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한번 오늘 냉정하게 생각해 볼 그런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본인의 일을 위해 뚜벅뚜벅 현장으로 사람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체 없이 뛰어든 두 젊은 소방 영웅들. 고 박수훈 소방사, 고 김수광 소방교 1계급 특진과 훈장이 추진이 될 텐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이 두 사람, 와, 35살과 27살 다시 한번 순직한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이제 정치권 이슈로 돌아오면요. 어제 오늘 보신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행보가 꽤 비슷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수원을 찾아서 지금 있는 철로를 지하로 옮기고 대신에 그 자리에 새로 생기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이 철도는 수원을 동과서로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오히려 이제 지하화하고 지상을 개발하는 게 사실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지화할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막 손실이 나는 비용 부담이 큰 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익이 날 정도니까요. 원래 이 집권 여당 또는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거나 헐뜯거나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 여당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러니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딱딱한가요? 닮은 꼴 민생 행보예요. 어제 수원을 찾아서 철도 지하 추진을 약속했던 한동훈 위원장, 하루 지나서 이재명 대표도 신도림, 그러니까 1호선 부분, 그리고 경인선, 경의중앙선의 지하를 얘기를 했는데 서재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두 사람 다 한 목소리로 민생 챙기고 지하철 지하하겠다. 꽤 중요한 얘기고 좋은 건데 경제적으로 봤을 땐 물론 뭐 이 대표가 오늘 신도림 간 거를 오늘 당일에 결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뭔가
한 발씩 그 앞서가는 한동훈 위원장 따라가는 이재명 대표의 구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좋아 보일 일은 없을 텐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신도림역 가서 저렇게 지하화를 처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여당 정책 뺏기기 맞는데요. 저도 예. 이제 4년 전에 대구 국회의원 출마할 때 공약이 예. 대구 이제 서부에서 이제 동대구역까지 14km 지하화 추진을 했었거든요. 저런 부분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오래전에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총선 끝나고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건 이런 논의가 있으면 조금 더 진척하자 그런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부분도 좋은데 그 당시에도 대구 14km가 대략 예산이 한 8조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인건비를 하면 더 들겠죠. 그러면 이것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공원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수익되는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하는 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부담이 있더라도 국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GTX도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GTX가 될 수밖에 없던 거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발파 산업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기술 개발, BTX 그 발파 장비가 개발되면서 예.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취지라는 게 좋은데 지화할 수도 있고 복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그룹과 토의해서 이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한 20년 그럼요. 이후이기 예.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저는 신속성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비용도 낮추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또 후회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여야 합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이 민생 대결, 정책 대결에 대해서 선공 한동훈, 후공 이재명. 그런데 이제 앞서 오늘 저 지하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상당히 직격탄을 많이 날리고 비판 수위가 꽤 높아지니까 야당 흠잡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렇게까지 저 현장에서 말을 했어요. 직접 들으신 바와 같이. 정책 대결 못지않게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총선이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각자의 비판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컷오프 기준을 한 번 더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것도 아마 모르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겁니다. 컷오프 못 하실 겁니다. 곁달 사당됐기 때문에 못 하실 거 잘합니다. 예, 구재령 비대위원의 꽤 센 비판까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 위원장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하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을 떠나가지고 정상적인 당에서 저런 분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10가지도 넘는 혐의로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법인카드 한 가지만으로도 공천 탈락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는요. 총리가 법인카드 잘못 써가지고 그걸로 뭐 초콜릿 하나 샀대나 기저귀 하나 샀대나 총리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 민주당과 같이 초현실적인 정당이 아니면은 공천받기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카드, 음주운전, 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뭐 이 중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중에는 재판 진행 중인 거나 혹은 검찰 수사 대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만 그러면서 공천 신청 절대 공천받지 못할 거다. 다음 화면 볼게요. 특히 아까 구자령 비대위원 얘기처럼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컷오프 유망주다. 그 5대 범죄, 상대당의 5대 범죄 이 공천 탈락 기준을 하나하나 민주당이 읊으면서 비판한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지금 총선 구도에서 상당히 쏠쏠하게 먹히고 있다고 내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큰 틀에서 본다라면 그 윤석열 정부와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 자체를 개혁 경쟁 또 투명한 경쟁 예. 또 깨끗한 경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공천에 대한 기준이나 또 공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수많은 그 민주당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명백 민주당 공당위원장도 태생적 한계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뭐 가슴 아프지만 구자령 변호사 얘기에 일리가 있거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데 대한 공방을 민주당이 세게 그 국민의힘에 하기는 어렵다. 다만 뭐 음주운전 같은 거는 거기 당이나 여기 당이나 비슷하더라.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이렇게 가열차게 하고 거기다 시대 정신 얘기를 하면서 586 용태론을 얘기하는 것이 일정 정도 말하자면 정치에 신물이 나 있고 또 정치 집단은 부패화된 집단이라고 보는 예. 그 국민들에 있어서는 중도층을 동의해 가는 입장에서는 먹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당원도 바꿨고 오직 할 수 있는 얘기가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 얘기밖에는 할 게 뭐 없다라고 검사 독재도 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그것이 실제로 보면 민주당을 수세적으로 만드는 데는 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선거 전략으로서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세를 취하고 민주당이 수세를 취하게 하는데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된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구도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깨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하신 거네요. 그런 구도를 전환해야죠. 다른 방식으로. 예. 일단은 지금 수세, 한동훈 위원장 공세,